제가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마음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오늘 하루하루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당장은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게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할 얘기는 그 인간 다스리기입니다. 인간 다스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죠. 태어나면서부터 나도 모르게 알게 된 우리 엄마부터 시작해서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도 여러 명 만났고, 지금 불과 약 한 달 전부터 내가 선택하지 않은 동기들부터 시작해서 밑에 후임병들도 만나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나랑 궁합이 맞아서 되게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났나, 이 사람은 내가 평생 갈 것 같다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 채워라 얼른 가라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할게요. 제가 군의관 출신이에요. 서부사하라라는 모로코와 남부에 있는 동네에 가서 유엔군들하고 같이 지낸 적이 있어요. 거기 온 사람들은, 군의관들은 한국 군의관, 뭐 오스트리아나 폴란드 군의관도 한두 명 있고, 이때 저는 이제 정신과 군의관이니까 주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그 친구들 만나서 대화하고 그 안에서 이제 문제 생기는 사람들 상담하고, 뭐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으면 뭐 불면증 치료도 좀 하고. 근데 전 세계에서 온 엘리트 군인들이거든요. 이게 서부사하라 같은 이런 PKO 평화유지군이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엘리트들을 뽑아서 보내는 거고, 그 직업 군인들한테는 그게 또 전투 경험이랑 마찬가지로 쳐주기 때문에 경쟁해서 정말 뛰어난 사람들만 와요. 다 건강할 것 같으니까 정신과 의사는 별로 할 일이 없었을 것 같죠. 근데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몰려온 엘리트들인데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고, 어떤 사람은 우울해서 막 혼자 울어요. 저는 도시에 있다가 이제 헬기를 타고 순회 진료를 가는 사람이었지만, 사하라 사막이라는 데는 그 넓은 사막 여기저기에 캠프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각국에서 온 장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6개월 동안 사막 한가운데만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들 중에 불안하고 우울증 생기고 외롭고, 근데 그거보다도 차라리 우울증이 생기면 진료를 할 텐데 그것까지는 안 오고 자기네들끼리 싸워요. 막 싸우다가 각국으로, 본국으로 송환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더랍니다. 왜 그럴까? 이 전 세계에서 몰려온 엘리트들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아, 스트레스는 역시 모든 사람들한테 있는 거지. 이걸 정리를 해서 유엔에다 보고를 하고, 유엔군들의 파병 기간,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올 때 인성검사라든지 이거를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리포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냈더니 유엔군에 나보고 직업군인 하라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저는 제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를 했죠. 리더들은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 리더죠, 개개인이. 피터 드러커라는 유명한 경영학자, 이 사람이 얘기한 얘기, 가장 중요한 건 업무 능력이죠. 일을 잘해야죠. 자기가 맡은 일이 뭐든 간에 리더 노릇을 하려면 업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리더를 하려면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된대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대개는 밑에 사람이 와서 새로운 사람한테 어떤 새로운 일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나요? 자, 이거는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1번, 2번, 3번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알아서 해 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이 더 리더에 가까운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세 번째 능력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인간관계 능력이에요. 인간관계. 나랑 같이 지내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리더가 제일 중요하죠. 아무리 지가 일 잘하고 아랫사람한테 일 잘 가르쳐도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맨날 싸우면 그거는 좋은 리더란 소리 못 들을 겁니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마음관리 능력이에요. 결국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내 마음이 편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아실 겁니다. 제가 분류를 해봤더니 리더 중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다 해야 돼. 남한테 일 못 맡기는 사람이 있죠. 뭐든지 자기가 나서서 아주 작은 거 하나하나부터. 제가 경험했던 윗분들 중에도요, 되게 큰 조직, 직원 7,000명 규모의 대장이었는데 밑에 있는 그 휴지의 종류까지 본인이 골라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하고 일하면 밑에 사람들은 일하기가 되게 편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다 아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러면 되니까. 근데 전반 그 조직의 입장에선 안 좋겠죠. 어떻게 그 큰 조직에서 휴지 종류까지 대장이 다 알아.
네가 다 해줘 대장님들도 있어요. 대장은 대장인데 대장은 그냥 시간이 가서 대장이 된 사람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일만 생기면 아랫사람들한테 다 해달라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너는 내 종이야 대장님이 또 있어요. 밑에 사람이 없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위에는 굉장히 잘하는데 밑에 사람 단 한 명만 있으면 이제 걔는 내 종이야. 우리가 남이가 대장님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으세요. 일도 잘해. 아니면 일 잘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이분은 성격은 되게 좋아. 다 우리가 남이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됐어. 저 일 못해도 되지 뭐. 예를 들어 구덩이 하나 판다 그러면 야 이거는 오늘 못 팔면 내일 파면 돼. 그냥 우리끼리 좋으면 돼. 자, 또 하나 있어요. 친절한 대장님이 또 있죠. 친절한 대장씨. 그냥 무조건 친절하기만 한 사람이 남이 해달래면 윗사람이 해달래도 해주고 아랫사람이 해달래도 해주고 그냥 무조건 친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꼭 친절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라는 게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엄격하게 웃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업무가 잘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걸 알 거예요. 무조건 친절하기만 하면 좋은 리더일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여준 대장님들 중에 본인한테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리더로서 하지 말아야 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조직이 좀 비슷해요. 시간이 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걸로 잘난 척하는 리더들이 있어요. 입사 초기에는 당연히 아무도 모르지. 근데 출근 한 일주일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먼저 할 줄 안다고 아랫사람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욕하고. 리더로서 이런 사람은 하지 말아야겠죠. 꼭 무슨 일만 하고 나면 본인 과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말이야.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이 잘못됐을 때, 일이 하다 보면 다 안 될 때가 많죠. 근데 별로 도와주지 않고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내가 안 된다 그랬는데 니들이 잘못한 거잖아. 이런 리더들이 있습니다. 또 기껏 하다가 일이 잘 됐어요. 잘 되고 났는데 그 사람한테 야, 네가 그것도 할 줄 알아? 칭찬을 안 해주죠. 잘했다고. 그러고는 기껏 하는 말이 야, 나도 그거 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도 알아. 나 누구누구 아는데 그거 너보다 더 잘해. 이런 얘기하는 리더들이 또 있습니다. 경험들이 있나요? 가장 나쁜 리더는 결정을 못 내리는 리더입니다. 문제는 그러고서 성질이라도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갑질을 누군가가 한 명 시작하면 그 갑질은 반드시 연쇄 반응을 해요. 이걸 시작하게 하는 리더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리더가 아니라 나쁜 리더죠. 경영을 전공하는 회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기업을 경영하려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바탕되지 않으면 기업은 경영할 수 없다. 기업만 그럴까요? 부대도 마찬가지겠죠. 본인 주변에 스트레스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중에 제일 많은 스트레스는 사실 사람들입니다. 내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친구, 일만 생기면 나한테만 의지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내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 좋을 때만 웃어주는 친구가 있어요. 괜히 뚱하고 마치 시크한 사람처럼 웃지도 않고 잘난 척하고 있는데 지 좋을 때만 웃어주는 놈이 하나 있어요. 세 번째, 친하다고 친구라고는 하는데 좋은 건 지들만 해. 꼭 일해야 되거나 뭔가 할 일이 있을 때만 나한테 얘기하는 놈이 있어요. 이런 친구는 주변에 있나요? 나만 보면 힘든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윗사람일 수도 있고 아랫사람일 수도 있는데 나만 보면 자기 힘든 얘기만 해. 자, 조금 더 봅시다. 젖은 장작이 옆에 있는 사람 있나요? 아무리 혼을 내도 얘는 내가 지금 혼내는 건지도 잘 몰라.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네 그리고 다음 날 웃으면서 선배님 식사하셨습니까? 내가 어저께 분명히 혼냈는데 내 말은 알아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고 하는지 똑같이 해. 이걸 젖은 장작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굉장히 힘들죠. 마른 장작도 있어요. 나 별말도 안 했어. 야, 이거는 좀. 근데 다음 날 출근 안 해. 그 직장이 나랑 잘 안 맞고 너무 힘들다고. 나이를 조금 더 먹어가면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제일 아주 마음 아픈 부하 직원이 얘는 착하고 그 마른 장작도 아니야. 근데 그냥 게을러. 일을 잘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 근데 일을 못해. 그냥 일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참 굉장히 곤란하죠.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일이 생기면 무조건 떠넘기는 윗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 윗분이었는데 알았습니다 하고 일 받아와서 나한테 다 시켜. 그런 윗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 선배나 또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는데 밑에 부하 직원을 보면 부하 직원이 싫은 건 아닌데 그냥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근데 요새 세상은 어때요? 옆 사람들 살고 사는 거에 뭐 크게들 신경 안 쓰죠. 현대사회는 점점 개인주의화돼서 이제 옆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아픈지 신경 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대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 세계에는 이런 일도 있답니다. 정신과 의사 눈엔 이런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홀로그램으로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당신 최고다, 당신 잘났다, 당신 훌륭하십니다.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점점 진행이 살아가고 있는데 일만 놓고 봅시다. 좋아, 걔랑 그렇게 칭찬받고 너한테 칭찬 안 받아도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나 한번 볼게요. 아까 말한 그 주변에 있는 인간 중에 나한테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일은 굉장히 많이 벌려요. 새로운 일만 보면 내가 하겠다 그러고 벌립니다. 근데 마무리를 잘 못해. 그 와중에 관심의 대상은 매번 바뀌고 일이 잘못되면 자기 탓이 아니에요. 항상 옆 사람 탓이고 자기는 죄책감이 없어요. 어린 시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부하 직원은 이용을 해요. 부하 직원이 힘들어 쓰러질 때까지 이용은 하지만 절대로 부하 직원을 돕지는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내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잘 이용해 먹죠. 친절해요, 굉장히. 언제? 필요할 때만. 근데 정신건강의학적으로는 이런 분들을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이 원하는 거를 위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거짓말 조금 하고 이러는 거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기 때는 그런 남자들 많아요. 5살쯤 된 남자애한테 엄마가 나가면서 내가 슈퍼 잠깐 갔다 올 테니까 그 사이에 라면 부셔 먹지 말고 집에서 테레비 틀지 말고 있어. 그러면 엄마 나가자마자 바로 테레비 켜고 라면 부셔 먹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들어와서 물어봅니다. 너 라면 안 부셔 먹었지? 그러면 입에서 라면 풀풀 풍기면서 안 먹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향이 나이 먹어서까지 유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벌만 안 받으면 돼. 본인이 원하는 목적만 이루면 별로 쑥스럽거나 죄책감 같은 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의 특징이에요. 놀랍게도 이런 분들은 어렸을 때는 결석하는 것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회사나 조직이나 또는 뭐 군대나 대학이나 이런 데서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되게 상냥할 때가 많아요. 친절하고 되게 멋있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건 본인이 뭔가를 필요할 때예요. 정신병리학적인 특징이 공감 능력이 없거든요. 내가 너한테 반말을 하고 너를 괴롭히지만 네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를 잘 몰라. 아는 척할 뿐이죠. 그런 사람들이 반사회적 성향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위계 질서가 아주 강한 조직이나 그런 회사나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일부러 그런 반사회적 성향을 일부러 더 막 매니시하다 그러죠. 마치 남자가 그래야 되는 것처럼 이러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그 사람들과 항상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을 너무 싫어하는 티를 내면 그 순간 또 그걸로 이용당할 수가 있어요. 적당한 거리.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이코패스까지는 아닌데 항상 자기가 관심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히스테릭적 성향 또는 연극적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양반은요, 늘 뭘 하든지 칭찬을 받으려 그래요.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요, 성적으로도 되게 멋있고 되게 잘생긴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는 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감정 자체가 약간 좀 부적절해요. 그게 좀 편안하진 않아. 편안하진 않은데 얘는 자꾸 자기 잘난 척을 자꾸 이제 나한테 하는 거지. 본인은 어떤가요? 이런 히스테리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안 만날 수 있으면 안 만나는 게 좋겠죠. 근데 직장 생활을 하는 이상은 이런 사람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학교에도 무지 많고요.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거리를 유지해 줘라. 그 사람을 혼내지는 마라. 특히 히스테리 냄새가 나면 남자고 여자고 선배나 친구 된 입장에서 자꾸 잔소리를 하고 싶거든요. 너 너무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너무 인정을 갈구하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너 하는 일 하고 만족하고 살아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자꾸.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이해 잘 못해요. 그냥 내버려두고 그 사람 자체한테 너무 큰 기대를 걸지는 마세요. 우리가 어떨 때 제일 실망하냐 하면 나는 얘랑 너무 친해서 얘한테 너무 잘해주고 얘 정말 절친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같이 가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얘는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걸 깨달을 때 되게 실망하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뭐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SBS 드라마였는데 조현병이라 그러죠. 자꾸 귀신을 보고 환청을 듣는 사람이 나와요. 실제 이런 병이 있어도 실제 치료를 받는 사람은 100명 중에 20명이 안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회사에도 있고요. 학교에도 있고 모든 조직에 진단을 내리려고 마음먹으면 진단을 내릴 법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마 생각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복잡한, 그냥 잘 말이 안 통해. 혼자 뭐 고집세서 자기 말이 무조건 맞다 그러고 뭐 이상한 생각을 자꾸 해요. 이런 사람들은 조현병 또는 조울증 이런 걸로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는요, 병원 가라, 정신과 가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화내니까 그냥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평상시하고 같이 응대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윗사람이라 그래서 야, 너 정신건강과 가라, 클리닉 가라, 약 먹어라 이런 얘기하는 건 그 사람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냥 똑같이 대우를 해주고 내가 너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느끼면 됩니다. 자,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 늘 불안해하는 사람. 대표적인 게 공황장애죠. 원래 인문학적으로는요, 영어로는 이제 패닉 디스오더라고 부르는데, 판이라는 게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밑에는 염소의 다리, 위에는 사람인 동물이 있잖아요. 깜깜한 들판에 그런 동물이 나올까봐 무서운 상태. 그래서 막 두려운 상태를 패닉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 뭔 일만 생겨도 쉽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늘 물어봐요. 선배님 이래도 됩니까? 이거 맞습니까? 물어보는 게 맞죠. 물어보는 게 맞는데 매번 물어보면 짜증나거든요. 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편안한 태도를 유지해 주는 게 좋아요. 대답을 그때그때 해줘야겠지만 네가 반복해서 나한테 질문하는 거에 내가 당황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는 약을 쓸 수도 있어요. 그 불안을 낮춰주는. 근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프로잖아요. 이 프로라는 역할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는 나랑 만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난 이 사람 만나기 싫어. 이 사람 안 봤으면 좋겠어. 근데 피할 수가 없잖아요. 보기 싫은 사람 내일 아침에 눈 뜨고 또 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안 미워하는 것도 프로의 덕목이다라는 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울하면 자살도 많이 하죠. 이런 사람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은 이런 말들이 있어요. 너는 우울할 줄 알았어. 너 그래서 안 돼. 또 선배들이 그러죠. 너 일로 와봐. 내가 한마디 해줄게. 야, 그 일은 말이지. 근데 옆에 우울해 보이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한테 할 말은요, 자, 나는 너를 돕고 싶다라는 느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될까요? 나는 한 번도 우울증을 겪은 일이 없어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난 너를 알고 존중하고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게 그거를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할 얘기는 조금씩 달라요. 자, 내가 지금 뭘 좀 도와줄까? 어떤 사람은요, 야, 너 아까 그거 건빵 주던데 건빵 받았니? 내가 하나 더 받아왔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을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대요. 자, 그렇지만 전달해 줘야 될 얘기는 뭐냐? 나는 우울한 적이 없어서, 또는 지금 우울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너가 지금 힘들어 보여서 나는 걱정이 된다. 나는 너를 존중하고 너를 도와주고 싶다라는 얘기, 뜻을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할 말 없을 땐 그냥 옆에 있어만 주라. 그거만 잊지 마세요. 특히 감정 노동을 하면 우울증이 되게 심해진다는데, 여러분들 지금 육체 노동하는 거 같죠? 입대 전보다 몸 많이 쓰죠? 감정적으로도 그렇죠. 저도 그래요. 감정을 많이 쓰면 우울증이 많이 생겨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남자들은요, 업무에 자율성을 좀 주면 우울증이 덜 생긴대요. 그러니까 신병 때 더 힘든 거예요. 자율성이 별로 없으니까. 자, 우리들은 여러 종류의 인간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부모, 자식, 교사, 학생. 근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들은 내 삶의 프로들이에요. 그리고 내 동료로서 내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부하 직원과 아래 직원이 있지만 나는 그냥 내 동료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자, 차이점은 뭘까요? 부하들을 만날 때는 화를 많이 내야죠. 화를 다스릴 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 화가 조절이 안 되면 항상 사고가 나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고가 날 땐 열의 9은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사고가 나거든요. 그럴 때 해야 될 일은요, 첫 번째, 시간을 좀 주는 게 좋아. 내가 화가 났구나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화가 폭발하기 전에 시간을 조금 주는 게 좋아요. 감정에 쉬는 시간, 타임아웃 시간, 보통 10초에서 한 30초 정도래요. 1분도 아닌 동안 있어 보면 그중엔 화내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화내봐야 나한테 손해되는 것들. 그런 과정이 타임아웃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나면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게 우리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제일 좋은 건 내가 화내는 거와 아니면 화를 안 내는 것 중에 뭐가 나한테 더 이로울지. 인간은요, 자기한테 이로운 대로 사는 거예요. 감정도. 그거를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은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존중을 해줘야 될까요?
존중을 안 하면 부부 간에도 서로 말싸움만 해도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진대요. 심지어는요, 여성들은 남편하고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이 언어폭력을 한 다음에 내가 그 언어폭력에 대들어서 똑같이 욕을 하고 싸우면 우울증이 더 생긴대요. 왜 그럴까요? 자괴감이 오는 거지. 내가 저런 인간하고 이런 말싸움까지 해야 되다니. 자, 그러면 존중을 하려면 나 저 인간 싫은데 왜 존중을 해야 될까요? 대개 보면 결국은 프로 입장에서 인간관계를 해야 되려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돈벌이 잘하고 영업 실적 좋고 이런 사람 중에서도 결국은 동료들하고 잘 지내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는 더 잘 되더라. 제일 좋은 건요, 상대방하고 잘해야 될 이유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럴 리가 있나? 어떻게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을 다 사랑해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다만 이 사람들하고 같이 나가서 전투를 한다면 이 사람들하고 다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 동료들과 잘 협력을 하고 존중을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는요, 내 동료들과 좋은 관계 맺어서 그 인간이 자기 맡은 일을 잘해야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그 친구랑 잘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들하고 잘 지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동료를 존중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리더에 관해서 좀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꼭 다 잘해야지, 뭐든지 다 잘해야지만 리더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못해도 이 사람은 이제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것만으로도 리더가 될 수 있는지, 리더가 되는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뭐 그때 다르지 않겠어요? 어떤 조직이냐에 따라 다를 거고, 예를 들어서 베트남 축구 감독하고 계시는 분 아시잖아요, 박항서 감독님. 그분이 축구 잘한다는 얘기는 그 손흥민에 비해서, 그죠? 근데 베트남 축구팀을 아주 강팀으로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리더를 하잖아요. 근데 조직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소규모 조직이고, 예를 들어 대여섯 명이 모인 조직인데 그 대여섯 명이 각자 자기 마치 리니지 한 팀처럼 한 명 한 명이 전투력이 있어야 되는 팀의 리더라면 그 사람이 훌륭한 전투력을 가진 사람이어야겠죠. 근데 그거보단 조직이 좀 더 많고 약간 한 걸음 뒤에서 내 조직원들을 이렇게 적절히 뒤에서 배치해 가면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 있는 리더라면 개인 전투력은 조금 떨어져도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개개인의 능력을 파악하고 배치하는 능력이 있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본인도 리더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저는 이제 중대에서 분대장을 맡고 있는데, 만약에 좀 가급적 이제 거리를 벌려야 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런 사유에서는 이제 그런 인원을 어떻게 하면 이제 중대와 함께 끌고 갈 수 있는지, 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결국은 나랑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일들을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인데, 이게 초등학교 때 반장을 하는 사람이건 회사의 사장을 하는 사람이건 내 밑에 있는 모든 사람하고 거의 형제처럼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속에 있는 얘기도 다 해주고, 막 뭐 나중에 휴가 갔다가 복귀할 때는 부대 앞에 만나서 소주라도 한잔 하고 들어와야 속이 시원한 리더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같이 지내는 사람들 중에는 일하다 보면 친해져서 그렇게 가까워지는,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리더들이 한 조직 내에서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기본적인 관계, 이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건 뭐냐를 정해놓으시고 기본적인 거리를 일단 설정을 해놔야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3명이랑 관계를 가진다고 한다면 3명과 기본 관계는 다 있을 거예요. 다 각자 자기 맡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걸 유지하는 게 기본이에요. 다 친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냥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다 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만 더 기억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일단 받으면 교감신경계가 흥분을 해요. 목소리가 커지고 눈동자가 커지고 털이 쭈뼛쭈뼛 쓰고 헐크처럼 변합니다. 우리 몸이 좀 괴롭겠죠.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불안증도 생기고 화병도 생기지만 암도 생기고 뇌졸중도 생겨요.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잊지 말아야 될 건, 사는 사람들이 뇌가 건강해요.